오늘 그 날씨도 좀 많이 춥죠? 많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강의의 주제는 AI 생존 가이드, 활용은 똑똑하게, 정보는 안전하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경찰청에서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에서 그 컴퓨터 범죄 수사를 오래 했었고요. 그리고 뭐 경찰 대학 교수계라든가 운전면허 관리단을 통해서 운전면허 관리단이 그 2011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그 도로교통공단으로 그 이전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쪽으로 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정보보호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남 운전시험면허 단장을 끝으로 현재는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오늘 그 배워볼 내용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자,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조금 그 살펴보고 그리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 그리고 AI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활용 사례라든가, 아, 기술적인 보안 위협에 대해서도, 어,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게 좀 강할 수도 있는데, 이론을 최소화하고 실무에 도움되는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AI 사용 방법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AI의 올바른 사용법이라든가, 앞으로의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대통령 그 축사 작년 2025년 7월 9일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그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인공지능의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혁 앞에 서 있다. 혁신 이면에는 항상 위험이 자리하고 있다. 이 말은 현재 그 과도기적인 전환기라는 인공지능의 전환기라는 이야기고 편리함도 좋지만은 그 이면에는 그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그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피컬 인텔리전스는 그 역사적으로는 1950년도 초반에 연구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그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 많이 뉴스를 접하면서 이 발전하는 모습에 놀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은 그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란 이미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잘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잘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는 과거에는 그 핵이라든가 분류, 군지파 등 그 판별적인 그 AI 기술이었다면은 어, 현재는 그 패턴과 규칙을 학습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그 생성하는 기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런 그 AI의 AI의 LLM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많은 그 언어를 학습한 AI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아웃풋을 내놓는 그런 뭐 내용입니다. 반갑다고 채팅창에 남겨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자,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그 AI 서비스로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픈 AI의 챗GPT 현재 5.2 버전까지 그 나와 있죠. 그리고 뭐 클로드라든가 딥마인드, 라마, 무슨 딥시크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앱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25년 작년 그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챗GPT가 1위죠, 1위. 아, 그렇지만 또 최근에 뭐 구글 제미나이가 뭐 이렇게 구글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 구글 제미나이의 순위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인들이 뭐 퍼플렉시티는 이제 뭐 그, 그, 본인들이 그 발췌한 문구라든가 그 URL을 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의외인 것이 12 딥시크가 중국에서 개발돼서 개인정보 보호 위험 때문에 사용을 국내에서는 조금 자제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10위에 올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딥시크도 사용하고 있다. 어, 저도 이제 지난 12월에 그 챗GPT를 이제 유료로 사용을 하려고, 현재 무료 사용자인데, 유료로 사용을 하려고, 그, 일단 한 달 무료 사용하는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해서, 한 달간 사용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 구글 제미나이에서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많은 서비스를 이렇게 어,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 한 달 되기 하루 전에 그 챗GPT의 그 유료 버전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보류를 시켰는데 앞으로 이제 유료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것을 사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그 많은 그 인공지능 AI 업체들에서 그 서로 경쟁하다시피 해서 좋은 서비스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무료 버전만으로도 충분히 그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AI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 어떤 분야에 활용이 되는지 뭐 많이 활용을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쭉 나열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 심리 상담을 많이 한다 그러죠. 마치 그 친구인 양, 그 감정 표현도 하고 조언도 요구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육아나 자녀 교육에서 코칭하기 위한 그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그 강의안을 만든다든가 뭐 시험 문제를 푼다든가 이런 경우 그리고 학습 과제 도우미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뭐 숙소를 추천한다든가 뭐 교통에 대해서 아니면 일정을 뭐 3박 4일 일정을 짜줘 뭐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잘해주죠. 그래서 거기에 여행 계획에 따라서 여행을 갔는데 너무 좋았다.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여행을 좋아해서 그 여행 계획을 예전에는 엑셀이나 이런 걸로 짰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AI를 이용해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질문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좋은 그 내용이 더 나오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관련해서도 그 최근에서는 이제 챗GPT에서도 건강 관련 그 플랫폼을 따로 그 AI 그 서비스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죠. 그래서 아마 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업무에는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뭐 보시면은 그 뉴스레터 콘텐츠 작성이라든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어, 백지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데 사실은 뭐 요약을 해줘, 개념을 잡아줘 이런 것들을 챗GPT가 너무 잘하고 있죠. 그리고 뭐 어, 영상을 만들어 준다든가 물론 챗GPT에서도 해주지만은 그 여러 AI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어,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뭐 캐릭터를 만든다든가 그리고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초안을 넣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아주 업무에 활용하기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 답변을 항상 해줍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다 이런 말을 안 하죠. 그래서 그런 환각 현상이 있는데 그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그 허언증 현상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어 그 같은 질문 사람마다 다른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배우가 누구냐라고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어떤 그 다중이 모인 여러 분이 모인 컴퓨터에 앉아서 같은 질문을 그 던진 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리스트가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똑같지 않고 그리고 어느 분은 사진과 리스트까지 보여주는 뭐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그, 그 랜덤하게 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AI가 무료인 그 사용자나 유료 사용자나 그 사용하는 것에는 크게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그 할루시에이션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책임은 그 본인 책임이죠, 항상. 그래서 그 질문을 그 의심나는 질문, 중요한 질문들은 이제 항상 교차 검증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근거로 이 답변이 나온 거야?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어? 뭐 이렇게 추가로 질문을 해서 그 할루시에이션 현상을 좀 줄여보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 자, 그 할루시에이션의 해결 방법을 이렇게 쭉 다 해놨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맥락과 조건을 명확하게 하라. 그리고 출처를 확인하라. 그리고 AI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검증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신뢰를 높이는 출처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논문을 명시해 줘라든가 연구 결과를 알려줘. 공식 자료를 활용해 줘. 해외 사례를 매칭해 줘.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그 신뢰를 높이는 그 결과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멀티턴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묻지 말고 차근차근 그, 너는 뭐 너는 대학
교수야, 아니면 너는 의사야, 뭐, 너는 피부과 전문 의사야. 내가 피부에 발진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응답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재차 묻고 재차 묻고 하다 보면은 할루시에이션이 해결되는 그런,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다음 로 넘어가서 이제 개념, 챗 GTP를 사례로 해서 이제 이론적인 것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어, 음, 최초로 오픈 AI가 처음 제안된 것은 2018년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챗 GTP2, 그리고 20년도에 3가 각각 발표되면서 점차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크기 및 모델의 파라메타 매개 변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5.2가 사용되고 있는데 2025년 12월에 발표가 됐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GTP 5.2를 사용해 보셨다 하면 그 채팅창에 1번, 사용해 보지 않았다 하면 2번, 모르겠다 하면 3번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 이제 혹시 나와 계신 분들 한번 적어주십시오. 사용을 5.1을 사용해봤다. 1번. 사용하지 안 해봤다. 5.2 버전은 이제 유료 사용자 버전이죠. 유료 사용자 버전도 꽤 있으시네요. 네. 음, 좋습니다. 재현선님, 네, 김은영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모르겠다는 분은 없으시네요. 그만큼 이제 아,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가까이 와 있다는 그런 것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자, 챗GPT 5.2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혁신적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챗GPT 5는 더 큰 GTP라기보다는 더 잘 생각하고 더 안정적으로 판단하는 모델을 목표로 한 세대입니다. 음, 화면에 이렇게 쓰기를 지우시면 됩니다. 혹시 잘못하신 분 있으면은 이렇게 다시 지우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지워주시면 화면이 지워집니다. 이게 계속 넘어가도 계속 나와죠. 이게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혹시 화면에 빨간색 이렇게 칠하신 분은 다시 그 선에 가셔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워졌습니다. 하나. 네. 그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라메타의 확장이란 그 의미는 학습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숫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AI의 뇌 속에 연결된 시냅스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메타를 우리말로 매개 변수라고 하죠. 예.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입력한 변수 값을 뜻하고 함수가 호출될 때 전달되는 실제 값은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메타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파라메타가 어, 무작정 크기보다는 정교하게 설계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치트피 그의 이제 온부터 해서 온에는 처음에 2018년 처음 발표됐을 때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을 하고 어, 2000 이렇게 쭉 발전을 해왔죠. 2, 3, 4, 5로 발표가 됐는데 대중한테에게 공개된 시기는 2022년 11월 30일 날
기반의 대화형 AI 서비스가 일반 사용자에게 무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AI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 그 시간은 한 22년 11월이니까 3년 조금 넘었다고 봐야죠. 3년 만에 어떤 그 검색 엔진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그런 그 AI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GTP의 그 주요 특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추론 능력이 질적으로 향상을 했고, 그 멀티모달의 자연스러운 통합, 안정성과 일관성이 강화됐고, 에이전트형 활용에 적합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멀티모달이라는 것은 그 이런 거죠. 뭐 그, 텍스트와 이미지를 그 넣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숲이 있는 사진을 그 첨부를 하고, 질문은, 이 상황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AI는, 이거 숲이 있는데, 뭐, 숲 안에 나무가 몇 개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렇게 그 반응하는 것을 멀티모달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음. 현재 그 버전업을 통해서 챗GPT는 그 RLHF 방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세 조정이 가능한 모델로 어, 발전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입력을 받아서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는 멀티모달이 현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죠. 챗GPT의 그 학습 방법을 살펴보면은 그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럭을 그 여러 층으로 쌓은 형태를 사전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전의 단어를 보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어, 챗GPT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표로 조금 그려봤는데, 그, 현재 그 파라메타의 수가 그 3.5 보정까지는 공개가 되다가 4부터는 현재 비공개로 돼 있고 갈수록 토큰이라든가 파라메타 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어, 더 많은 그 관계를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죠. 예. 음, 자,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GTP3 이전의 모델들은 그 입력에 대한 다음 단어를 예측하지만은 3.5 이후 버전은 그 모델들이 사용자들의 질의응답에 답변하는 챗봇 시스템이 동작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챗봇이 동작하면서 3.5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음. 자, 챗 GTP 서비스는 그, 그림과 같은 흐름으로 동작을 하는데, 그,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는 그, 분석하고 적절한 응답을 생성한 다음에 이를 사용자한테 다시 발환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챗GPT 확장 프로그램이나 플러그인 기능을 이용하는데, 음, 챗 GTP 확장 프로그램은 앱 브라우저에서 그 AI를 즉시 꺼내 쓰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뭐 네이버에 있는 GTP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확장 프로그램이라 하고 그 플러그인은 예를 들어서 그 여행이라든가
그, 음, 익스피디아나 뭐 카약 같은 경우에 그, 뭐,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다음 주에 서울, 오사카 왕복 항공권 찾아줘. 그러면은, 챗GTP는 그 챗GTP 플러그인 사이트인 그, 음, 네, 네, 음, 그 플러그인 사이트인, 그, 그 카약이라든가 항공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 가격과 시간표를 조회해서 가져와서 결과를 사용자에게 출력해 주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GTP 그 플러그인 기능은 그 정보를 액세스하거나 계산을 실행하고 타사의 서비스와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죠. 그러면 그 챗GPT의 플러그인의 네 가지 구성 항목을 보면은 첫째, 그 브라우징은 뭐 크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음, 브라우징은 챗 GTP가 웹에서 최신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코드 인터프리터는 검색 정보를 보여주고 참조 링크도 함께 제공해서 최근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어, 세 번째, 그 검색 항목은 챗GPT에 내장된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서드 파티는 그 서비스의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외부 업체 서비스를 말합니다. 왜 서드 파티인가 하면은 뭐 퍼스트 파티는 오픈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파티는 오픈 AI를 퍼스트 파티, 세컨드 파트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그 서드 파티는 외부 연동 업체, 뭐 결제, 지도라든가 예약 서비스를 서드 파티라고 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서드 파트 플러그인의 종류는 그 표와 같습니다. 뭐 익스피디아 잘 아시죠? 항공권 예약할 때 아주 편하고 카약도 마찬가지.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자, 챗 GTP 그 확장 프로그램은 외부 프로그램으로서 오픈 AI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악용 사례에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관리할 때, 최신 버전을 사용한다든가, 뭐, 다운받을 때 공식 사이트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이 중요할 수 있겠죠. 자, 그 AI 서비스의 발전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딥러닝을 통해서 예측하는 예측형 AI로 현재 처음 시작을 해서 2017년도 인공심경망 구조의 대규모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시스템으로 변화를 했고, 어, 이후에 AI 간 협력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에이전틱 AI가 운영을 하였고,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죠. 로봇이나 차량 등과 물리장치와 결합하는 피지컬 AI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그 라스베가스, 지난달에 열린 라스베가스에서 그 CES 행사에 보면 현대 자동차가 그
다른 회사하고 로봇과 회사와 로봇 회사를 인수를 해서 실제 사람이 움직인 것 같은 피지컬 그 AI를 구현함으로써 최근 주식 가치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로봇이 집안일도 해주고 빨래도 개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해외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 연합은 인공지능에 대한 세계 최초의 규제 프레임워크인 인공지능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에 따르면 기초 모델 제공업체 개발자는 모델을 공개하기 전에 안전 점검이나 위험 완화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는 인간이 생성한 것임이 아님을 밝혀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연합은 생성형 GTP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행동 강령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미국 미국은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서는 AI에 내재된 혼란, 탈옥, 편견과 같은 위험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그 다음 캐나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정보 보호 규제 어, 당국에서 2023년 5월 챗GPT의 모 기업인 오픈 AI의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관한 공동 조사를 시작하였고, 연방 개인정보 보호 규제기관은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개에 대한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탈리아는 개인정보 감독 기구를 통해서 23년 3월 챗GPT의 개인정보 수집 처리 및 사용자 연령 확인을 안 하는 것을 부재로 인해서 그,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해서 챗GPT 사용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금지를 시킨 23년도에 금지를 시켰다가 한 달 만인 4월 28일 날 요구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서 접속 차단을 해제한 사실이 있었죠. 그리고 일본은 오픈 AI 챗GPT와 유사한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의 확산을 대응하기 위해서 AI 전략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I는 AI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지식량이 아니라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질문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AI는 생각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 확장, 보조하는 도구다라고 생각하고 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I의 생성형 AI란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면은 사람처럼 글을 만들고 정리하고 설명해주는 AI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생성형 AI한테 좋은 질문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목적부터 말하는 거죠. 아, 내가, 뭐,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해.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전제를 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여행을 가려고 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할을 지정해 주는 거죠. 내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너는 여행의 기획자야. 아니면 여행의 가이드야. 이렇게 그, 그 AI한테 역할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건을 구체화하는 거죠. 어, 내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3일간의 일정을 뭐 한 장으로 만들어줘. 아니면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목적과 역할과 조건을 구체화해서 질문을 하는 게 더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고 더 좋은 문장의 아웃풋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활용 포인트는 무엇일까? 그 GTP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전혀 답답한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려는데 뭐 초안을 작성을 잘 해준다든가 요약이라도 정리 이런 걸 잘 해주죠. 그래서 시간을 어, 많이 세이브 해준다 할 수 있겠고 하지만 이런 AI의 실수가 있습니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이해하시고, 특히 이제 틀릴 수 있는 것들이 그, 수치, 숫자라든가 법에 대한 거, 그리고 날짜, 이런 것들은 AI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복수 질문, 아니면 단계 질문을 통해서, 어, 그, 질문을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겠고, 뭐, 그 내용 또 이렇게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경우에는 표절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어, 너무 AI가 만들어진 답변을 그대로 복사넣기 해서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 학생 같은 경우에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사고력이 좀 퇴화되고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그, 네. 아, 목적, 조건, 역할로 좋은 질문하기. 맞습니다. 복수 질문, 단계 질문으로 정확도를 높이기. 그렇죠. 그, 질문한 한 것에 대해서, 아, 너 이거 어디에서 가져온 거야? 어디에 근거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변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 이게 틀렸는데?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는, 아, 그렇네요 하고 또 바로 이렇게 수긍을 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할 때 특히 또 중요한 게 민감 정보 입력입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라든가 회사 내 내부 문서 이런 것들은 입력할 때 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 한번 이렇게 특히 이제 비공개 자료나 이런 것들 회사나 개인의 어떤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했을 때 뭐 대화 내용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 좌측 창에 이렇게 쭉 내가 질문한 게 쭉 뜨죠. 그래서 이제 뭐 내가 건강에 대해서 했고 언어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레포트에서 했다고 쭉쭉쭉 뜨는데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지우죠. 지우더라도 GTP에는 이미 그 자료가 다 저장이 돼 있어서 다음 대화할 때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응답을 해주기도 하지만 그 자료가
그 LLMA라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에 다 이렇게 그 서버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저장돼 있는 그 자료를 응용을 해서 다른 사람이 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 자료, 개인정보를 꺼내서 출력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어,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 정보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시간은 이제 지금 2시 40분인데 1시간 반 정도 제가 이렇게 쭉 강의를 2시간 강의를 알고 있는데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해서 쉬는 시간 없이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뭐 화장실 가거나 뭐 물을 좀 드신다거나 하신 분들은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 이제 세 번째 그 직장인이나 학생 실전 활용 공동 포인트에 보면은 GTP로 이제 초안 작성할 때 이제 뭐 시간을 엄청 단축해 주죠. 뭐 이력서를 사용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뭐, 그 어떤 자료를 입력해서 아웃풋을 받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해주는 장점이 있고 그런 막막할 때 사실 어, 그 응대를 잘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뭐 A라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메일 내용을 입력을 그 GTP한테 해주고 내가 예를 들어서 강의 요청이 왔는데 이 강의에 아, 아, 그 현장 예를 들어서 강릉이다. 그럼 강릉까지 가기는 어렵다. 그러면 나는 집에서 줌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강의는 하고 싶으나 집에서 멀리 출장 가지 않고 집에서 하려고 해. 그거에 대해서 어, 정중하게 답변을 해줘. 이메일로 답변을 작성해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잘 응대해서 GTP가 그 보고서를 이메일 내용을 작성을 해주죠. 그걸 그대로 이제 복사하게 해서 붙여넣기 하고 내가 조금 수정을 해서 보내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메일 그 이메일을 이제 보낼 때는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존칭이라든가 톤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대상을 지정을 해주면 더 이렇게 잘 나올 수 있겠죠.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도 뭐 어떤 언어로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 회의 전이나 후 정리용으로도 되고 예를 들어서 녹화를 하고 이 녹음을 한 파일에 대해서 요점만 정리해줘. 그러면 그 내용을 정리를 해주죠. 그런데 그거 한 장짜리로 해줘. 뭐 두 장짜리로 해줘. 이렇게 어, 해주면은 이제 바로 응답이 오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제출하면 안 되고 항상 검토 수정은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 AI 활용 사례인데 쭉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 문서 업무 자동화나 학습 교육 보조, 컨텐츠 창작, 데이터 분석 이런데 외에도 여러 가지에 사용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만든 제가 이 PPT도 지금 캔바가 문서 업무 자동화에 보면 캔바 보고서 PPT 이렇게 돼 있죠. 그 캔바를 제가 사용해서 이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인터넷으로 캔바 예전에는 이제 뭐 PC 저장을 했다가 그걸 이제 띄워서 했는데 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캔바에서 가져와서 지금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가 그 캔바의 자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캔바를 저는 이제 유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그, 어, 그 올해 올해부터 지금 공로연수 기간이라 좀 시간이 많이 좀 이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제가 유튜브를 처음 초기 화면에 적어놨지만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해서 캔바로 캔바도 똑같이 AI죠. 그래서 뭐 사진을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사진을 만들고, 그리고 뭐, 세 번째 콘텐츠 창작에 보면 음악 생성 수노 이런 거에 들어가서, 어, 음악을 생성을 하는데, 좀, 어떻게 만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챗 GTP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갔던 어느 도시, 쿠바다. 쿠바의 말라콘 해변을 주제로 한 노래를 만들려고 하는데, 12개의 제목을 생성해줘. 이렇게 하면, 말라콘의 거리, 말라콘의 음악, 이런 식으로, 쿠바의 밤거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제목을 생성을 해주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2차 질문을 제가 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제목이 10개면 10개에 대한 가사를 작성을 해줘. 그 가사의 내용은 어떤 가사고, 1절, 2절 후렴으로 해서 노래로 불렀을 때 한 3분에서 5분 정도 나오게 작성을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챗GPT가 다 바로바로 작성을 해주죠.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수노에 가지고 가서 제목 넣어주고, 노래에 대한 스타일이 있죠. 뭐, 4분의 4박자라든가, 어, 무슨, 팝송이라든가, 라틴이라든가 이런 것 있죠. 그래서 남성이 불러라든가 여성이 불러라든가 피아노 소리를 넣어달라 빼달라 이렇게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가사를 넣고 수노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한 컨텐츠당 노래가 두 곡씩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내 컴퓨터에 다 이제 한 곡 한 곡 이제 다운을 받죠. 다운을 받아서 다운받은 노래를 가지고 음, 이제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캡컷을 사용하고 있는데 프리미어 프로라든가 캡컷 이런 영상 편집하는 이제 툴에서 툴에 음악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캔바에서 작성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그 캔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놀링이라든가 동영상으로 바꿔주는 사이트라든가 이런 AI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 가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만들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고 음악을 어, 쭉 이어 붙여가지고 만들어서 제가 어, 현재 라틴 음악을 주제로 한 유튜브를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는데 구독자가 많이 늘지는 않지만은 그, 그렇게 해서 어,
그 전 세계 인구 중에 그 라틴 음악을 한 60% 정도가 라틴 음악을 많이 듣는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그 언어를 한국 그 유튜브에서 처음에 설명문 자체를 한국어로만 한 게 아니라 뭐 스페인어, 영어, 어, 뭐 일본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뭐 이런 그 포르투갈어 이런 식으로 한 22개 언어 정도로 해서 그것도 다 이제 뭐 챗GPT한테 그, 그 글을 올리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쭉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죠. 그러면 그 내용으로 해서 그 이제 유튜브에 글을 올리고 지금 올려서 이제 운영 중인데 저도 뭐 이렇게 그 라틴 음악이 듣고 싶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습 보조 도구로는 뭐 퍼플렉시티가 이렇게 있는데 퍼플렉시티는 항상 좋은 게 이제 그 광고 효과도 있다 그러죠. 퍼플렉시티에는. 그래서 출처를 기반으로 학습이 되니까 뭐 어디 어디에 무슨 자료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쭉 알려주죠. 그래서 그런 게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보안 위협은 제가 국정원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 국가정보원에 있는 보안 위협 자료인데 그 생성형 보안 위협은 크게 7가지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한번 살펴볼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게 있다 하고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라든가 AI 모델을 악용했다든가 이런 뭐 유사 AI 모델 서비스를 빙자한다든가 데이터를 유출한다든가 플러그인 취약점이 있다든가 확장 프로그램 취약점 그리고 API 취약점 이런 것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안 위협 중에 그 잘못된 정보입니다. 편향. 편향은 그 학습 데이터의 불균형 또는 데이터 내에 직간접적인 편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최신 데이터 학습 부족은 그 AI가 그 항상 최신의 그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학습한 데이터만 가지고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오늘 발생한 뭐 어떤 사건이나 뉴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기존에 지금까지 학습한 결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할루시에이션은 아까 그 전장에서 설명을 드렸죠. 어, 모델이, 결과물이 정확한 것처럼 생성되었지만은 실제로는 거짓인 경우인 거죠. 거짓말, 거짓말도 아주 술술 잘합니다. AI가. 항상, 아, 그, AI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정보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런 것들이 AI가 사용자에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서 그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한 대표적인 보안 위협으로는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결과물을 생성을 해서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란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위험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법률이나
건강 관련 조언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잘못된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건강 관련 질문을 많이 하시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근데 질문을 할 때, 내가 어디가 아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50대 옆집 아저씨인데, 다리를 삐었다고 해. 근데 뭐, 다리를 삐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약간 타인 관점에서 질문하는 것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네, 라는 것인데, 그, 조직이나 개인의 그,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불행한 일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음,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AI 모델 악용은 이제, 해커 적대적 시스템 메시지인데 AI 모델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출력을 생성할 수 있죠. 그, 만약에 이러한 유연성이 해커가 모델에게 적대적 시스템 메시지를 보내 유해한 답변을 생성하여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그 자, 보안 위협 중에 세 번째, 유사 AI 모델 서비스 빙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상적인 AI 모델 서비스인 것처럼 악성 AI 서비스 URL 제공을 해서 악성 코드를 내포한 악성 서비스를 퍼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반드시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이럴 때 공식 앱 사이트를 통해서 AI 모델 서비스에 접근해야 되고 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유사 AI 서비스에 접근을 할 경우에는 어, 악성 확장 프로그램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보안 위협으로는 스쿼팅 URL 및 확장 프로그램. 스쿼팅이라는 것은 도메인이 철자가 조금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닷컴인데 네이비닷컴 이런 식으로 해서 속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데이터 유출이 발생할 수 있죠. 데이터 유출은 어, 해커나 다양한 정보가 처리되면서 그 민감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유출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자, 데이터 유출의 위협의 주요 원인은 데이터 합성 과정에 문제가 있고, 그, 데이, AI 모델은 방대한 양의 훈련 데이터에는 주요 기관의 다양한 주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저희 이제 제가 근무하는 포로드 도로교통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 소보린 AI라고 해서 최근 국가적으로도 소보린 AI를 도입하는데 지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소보린 AI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AI를 도입을 해서 외부 챗GPT나 이런 데에다 그 회사의 정보를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단계에 이르렀고, 특히 뭐 큰 대기업이나 이런 그 경우에는 챗 GTP나 이런 데에 그 중요한 그 질문을 하지, 회사 내에 그 기밀이나 이게 보안 사항에 관련된 것들은 질문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죠. 그래서 각 기관들이나 나라에서는 소버린 AI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도한 훈련 데이터를 암기를 하면은 추론 과정에서 훈련 데이터에 대한 그 신뢰도가 더욱 그 높아지게 되므로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 경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 과정에서 민감 정보라든가 개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보안 위험에 더 노출이 된다고 봐야겠죠. 항상 그 AI를 쓸 때는 개인정보, 민감정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입력한 거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유출의 이제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는데요. 해커가 서드 파트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나 이게 그 잘못 깔린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감 정보를 데이터를 가져와서 악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 자, 네 번째 데이터 유출을 보면 대표적인 보안 위협으로는 훈련 데이터를 유출할 위험을 가지고 있죠. 뭐 중요한 URL이나 개인정보, 연락처, API 키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외부에 될 수 있는 심각한 그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불법 처리 우려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처리 법적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데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나 어, 조사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밀 유출, 어, 대표 보안 위협에는 기밀, 회사나 개인의 기밀 유출, 그리고 대화 기록이 유출될 수 있고, 어, 그리고 그 AI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금융 관련 정보라든가 이름, 이메일 결제 정보라든가 카드 정보, 카드 네 자리 숫자 등 일반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대한 자료를 해서 해킹 및 추론을 해서 공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침해에 대한 어, 위협에 대해서 인지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 플러그인 취약점은 그 플러그인은 뭐 그, 그 해커가 플러그인 취약점을 악용해서 그 개인정보나 이게 그 멀티모달을 악용하거나 개인정보나 그 해킹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플러그인 취약점의 위협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AI 모델의 적용 범위를 확장됩니다. 단순한 질문 답변 시스템을 넘어서 그 모델의 기능을 확장하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 보안 위협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정성 확인 미흡. AI 모델의 빠른 기능 확장과 발전 속도로 인해서 사전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커 공격 범위가 확장된다.
플러그인 기능이 이제 해커에게 새로운 공격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취약점이 있는 서비스와 연결, 그 AI 모델이 플러그인을 통해 다른 서비스와 연결될 때 정보가 유출되거나 시스템 오작동을 유발해서 악의적인 결과를 생성을 유도하거나 사용자를 속이는 등의 위협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플러그인 취약점 대표적인 보안 위협을 보면은 그 첫 번째는 사용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악용되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이전트화된 AI 모델의 악용입니다. 사용자가 신뢰성 높은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활용할 할 경우에 해커는 이 점을 악용을 해서 사용자의 AI 모델이 부정확하거나 위험한 정보를 생성하거나 악성 코드를 전파하는 등에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멀티모달 악용이 되는데 어, 그 AI 모델은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미지와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모델은 단순한 텍스트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악용해서 유해한 행동을 수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델이 악의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그 음성 인증 시스템 속일 수 있는 음성을 생성하는 등 해서 그 사기나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사기 이런 말이 나와서 조금 이제 재밌는 예전 이제 제가 근무했을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그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그 초기 창설 멤버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그 인터넷에 게시판이나 이런데 그 글을 올리죠. 글을 보통 이렇게 아무 생각을 댓글도 달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그 어 이제 그런 글을 올리는 그 행위 자체는 뭐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익명 게시판이다 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도 뭐 익명 게시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죠. 익명이니까 쉽게 쉽게. 하지만 이제 그 이게 이제 게시판이라는 것도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게 익명이 보장되는 거지. 그 법을 초과해서 뭐 상대를 위협하다든가 모함한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면은 이제 컴퓨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IP 어드레스가 있죠. IP 어드레스가 있고 또 그 맥 어드레스라고 있습니다. 맥 어드레스는 이제 그 컴퓨터의 하드 그 본체에 보면은 그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 그 칩에 통신 칩에는 각각의 고유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 글을 이제 올리는 건 자유지만 문제가 됐을 때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IP하고 맥 어드레스 조회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제가 그 했던 사건 중에 그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그 영국에서 영국에서 그 시골길에 크루바 가방에 쌓여 있는 뭐 그 담겨 있는 사람 시체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크루바 가방이 우리나라 이제 메이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일 것이다 해서 이제 그 영국에서 저희 우리나라에 이제 수사 협조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건을 맡아서 그 이제 용의자에게 그 이메일을 이제 발송을 하고
이, 그 용의자의 위치를 추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의자는 이제 그 인터넷 PC방에서 그 앉아서 그 저한테 이제 제가 보낸 이메일을 열어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어본 시간이 새벽이었는데 제가 이제 스크립트를 짜서 그 메일을 읽은 즉시 제 휴대폰에 그 문자 메시지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 메일을 읽는 순간 이제 IP가 이제 나오죠. 그 메일을 읽는 순간에 IP와 맥 어드레스가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영국 경찰에 통보를 해서 그 PC방에서 이제 밤을 새고 나오는 범인을 그 잡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그, 음, 정치인의 자녀분이, 어디 나가고 안 들어왔는데, 그분의, 어느 PC방에서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어, 그 어느 PC방 몇 번 자리에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 가서 보니까 거기서 PC를 하고 있는 그 자제분을 발견하고 집으로 귀가시킨 그런 사례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IP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그 인터넷상에서 행위를 할 때는 어, 항상 나의 행위가 그 정당해야 되고 뭔가 그 부적합한 경우에는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인터넷을 접하고 이 인터넷에 하는 모든 행위는 누군가가 볼 수 있고 나도 항상 내가 그 노출돼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말이 길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악성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보면은, 해커가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든가, 시스템을 공격한다든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확장 프로그램의 취약점의 대표적인 보안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확장 프로그램에서 개인정보가 아, 특성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되거나 사용자 권한이 남용된 경우에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가 있고, 음,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죠. 어, 최근에 그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PC를 좀비 PC로 만들어서 랜섬웨어 공격도 있고, 그리고 디도스 공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랜섬웨어는 최근 사건이 많이 있었죠. 너를 A라는 사이트를 해킹을 하고 돈을 요구하고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요구한 그 공격자는 아까 말씀드린 IP라든가 IP를 또 지우죠. 그 유명한 해커들은 IP를 지우고 흔적을 지우고 나가는데 그 지웠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어, 그, 그 PC 옆에 또 다른 PC를 설치를 해서 그 접속 로그만 따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절대 범죄는 없다. 완전 범죄는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 자, 그 API 취약점의 그 API 키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서비스 간의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증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 내용을 모를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어떤 키에 의해서 접속이 되고 자료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 자, API 취약점의 그
API 키를 탈취해서 이제 악의적인 프롬프트를 주입하고 그리고 아이디 비밀번호 없이 거기 인증이 돼서 자료를 가져온다. 그런 것이죠. 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안전하게 AI를 사용을 할 것인가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국가정보원이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 공식 사이트를 사용하는 건 당연하겠죠. 뭐 채팅창에 누가 이렇게 뭐 사이트를 보내줬을 때 그 URL을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모르는 사람이 특히 이제 보내왔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뭐 뭐 어디 경찰서, 뭐 수서경찰서에서 뭐 전화 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수서경찰서 들어가서 실제로 그 담당자가 있는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는 그런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 그런 상대 측에서 말하는 전화나 뭐 이메일이나 이런 데서 뭐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저를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지 마시고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구글링해서 내가 그 검색을 해서 그 관련된 회사에 들어가서 뭐 정식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의한다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인데 어, 그, 와이파이를,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이 이제 그 와이파이 그 같이 사용하는 그 공간에서는 그 악의적인 해커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그 패킷이나 그 자료들을 이제 이렇게 탈취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사용자하고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킹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사용하시라는 것이고 그 앱 브라우저의 보안은 그 항상 그 업데이트가 이렇게 나오죠. 보안 업데이트가 그러면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업데이트가 나오면 그 업데이트를 가능하면 수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 그 PC나 컴퓨터가 너무 그 버전이 낮다, 뭐 윈도우 버전도 낮다, 그러면 이걸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면 안 해야 되겠지만은, 어, 최신 버전을 항상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의 내부망을, 사용해서 그 사용할 때는 그 전용 서비스를 한정해서 사용하라. 뭐 이런 내용이고, 버전도 항상 최신의 버전이나 적절한 버전, 내 PC에 맞는 적절한 버전을 사용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계정 관리 방법. 중요하죠. 그, 보통 이제 이메일은 뭐 12자에서 16자 보통 이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고, 보통 뭐 특정하게 뭐 8자 이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어서 그 비밀번호를 한 가지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이렇게 비밀번호를 예를 들어서 뭐 복지 사이버다 그러면 복지 뭐 땡땡 뭐 음, 별별 하고 뭐 네이버다 그러면 NAVER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약간 그 각 그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인데 뭐 NAVER 네이버를 치기가 너무 이렇게 길죠. 그러면은 뭐 앞에 뭐 한 자리만 쓴다든가 세 자리만 한다든가 해가지고 NAV까지만 쓴다든가 해서 뭐 특정 뭐 복지다 그러면 복지 뭐 땡땡땡땡 하고 어 그 네이버니까 NA 뭐 음, NA까지만 쓴다든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 각 사이트마다 비밀번호가 다 다르니까 좀 그 해킹 위험에 대해서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메일 인증인데, 이거, 이메일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완료를 하면 이메일을 통해서 본인이 확인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중 인증.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중 인증은 저는 꼭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공공 PC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이중 인증으로 내 휴대폰 인증이라든가 이런 거 휴대폰 번호를 걸어 놓으면 내 휴대폰이 없으면은 인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 인증은 안전하게 그 어떤 사이트를 사용하더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 인증을 꼭 설정을 해 놓으시고 사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서비스하고 대화 시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AI 서비스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까 이제 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다중 출처를 비교해라. 인터넷을 검색하고 뭐 전문가 의견 자문도 구하고 아니면 다시 묻고 이렇게 해서 답변의 정확성을 검증을 해야겠죠. 단순한 질문 같은 경우에 그냥 사용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뭐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중요한 것들은 재착, 다중 출처를 비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식 문서 및 정책을 참조하고 최신 데이터인지 언제적 데이터인지 꼭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답변이 실제로 현실성 있게 검토가 되었는지도 한번 그 문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재차 질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정보와 민감 정보의 대응에 대해서 민감 정보는 이제 전에 제가 서두에 쭉 말씀을 드렸죠.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그 특히 이제 뭐 보안 관련 질문 발생 시에 답변을 좀 자제하고 인증 정보 같은 것을 입력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민감 정보에 잘 대응을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플러그인 사용 시에 이제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악성 플러그인 주의하라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서비스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쭉 이제 보시면 지금 22분이라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제가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음, 공식 사이트를 사용을 해야 되고, 뭐 적절한 버전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앞에 전에 있던 그 내용들을 쭉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한 겁니다. 공식 사이트,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 앱 브라우저 보안, 내부망 사용을 제한하고, 적절한 버전을 사용하라. 아이디 패스워드는 이중 인증을 꼭 설정해서 사용하시라. 그런 내용이죠. 음. 자, 인공지능하고 대화 시에 주의할 사항입니다. 인공지능과 대화할 때는 그, 다중 출처를 비교하고 최신 데이터인지 확인을 하고 현실성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서비스 답변의 유해성을 회피하는 방법으로는 결과물을 검토를 해서 그 다시 한번 결과물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용 목적이라든가 그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시고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서비스 플러그인 사용 시 주의사항은 정식 플러그인 사용하고 그리고 악성 플러그인이 깔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비스 플러그인은 업데이트를 자주 하고 서비스의 플러그인 권한을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이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의
넣으면 안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무심코 입력하기 쉬운 정보가 있죠. 이름, 뭐 연락처, 주민번호 특히 회사 내부 정보라든가 학번, 성적, 근무하는 정보 이런 것들은 디테일한 정보들은 넣지 말고 좀 약간 우회적으로 누가 누구 뭐 30대, 20대 여자가 있는데 이러이러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약간 우회해서 질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버린 AI는 아까 뭐 그 회사나 국가가 그 자체 그 인트라넷을 운영하듯이 이렇게 그 통제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저 개인정보를 지키는 AI 사용 전략으로는 민감 정보라든가 결과는 입력하지 말고 결과는 참고 자료만 활용해야 되고 기록이나 보안 인식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법률적인 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이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음, 그 개인정보에 따른 이제 쭉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다음 그 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호 원칙을 보면은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하죠. 그래서 개인정보는 그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가 키워드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우스가, 잠시만요. 네, 잠시 마우스가 먹통이었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제 가명정보라고 있습니다. 가명정보는 그, 그 개인 일부 또는 전체를 그 대체해서 그 사용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국가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가명 정보 인증 기관이 그 되기 위해서 저희 이제 그 도로교통공단도 이제 그 운전면허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명정보 기관이 되기 위해서 따로 그 실을 설치를 하고 그 실에 이제 뭐 전담 인력이라든가 보안 시설을 갖추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그 심사를 받습니다. 현장에 와서 다 확인을 하죠. 그래서 그 확인이 되면은 이제 공식 지정이 되면은 인증을 받아서 가명정보 처리 기관으로 등록이 되는데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요즘 최근 들어서 뭐 통계청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그 일부 공공 연구기관에서 그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많은 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반드시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지켜야 될 수칙이라고 하면은 그 개인정보 입력은 이제 최소화해야겠죠. 인터넷은 인터넷과 AI는 외부 공간입니다. 내부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입력한 정보는 복제나 저장, 분석될 수 있다. 그래서 삭제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음, 항상 그 개인정보는 밖에 공개를 해도 괜찮은 정보만 입력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수칙은 그 쭉 보는 바와 같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 사용 시 특히 입력하면 안 되는 정보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정체라든가 학교나 이런 데서는 학생이나 직원 명단, 성적이나 인사평가 자료, 내부 민원 상담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입력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 특히 이제 뭐 인터넷 사용 시에 공공 와이파이나 이런 데 사용했을 때 특히 주의를 더 하셔야겠죠. 음. 공공 와이파이 사용 시에는 이제 개인정보 입력을 피하고 자동 로그인도 해제를 하고 특히 이제 공용 PC 사용할 때 이게 공용 PC 사용했을 때 끝나고 나올 때 보면 이렇게 로그인을 예를 들어서 크롬에서 로그인을 했다 내 아이디로 그러면 뭐 정보가 다 남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에 크롬 오른쪽에 보면은 3점 점점 3개가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섬 3개 들어가서 그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방문 기록 삭제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로그 아웃 하시고 다시 한번 그 크롬은 다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확인했을 때 안 뜨지 않으면은 다 삭제가 된 거죠. 근데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남아 있다. 그러면 다시 꼭 삭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그, 그 인터넷의 이제 앞으로의 인공지능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 발전은 현재 그 피지컬 AI의 활용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과 고성능 컴퓨팅으로 그 AI 알고리즘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고 앞으로 AI와 인간의 협업으로 창의성과 분석 능력을 결합한 혁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다들 궁금하시죠? 저 역시 궁금하고, 어, 뭐 하룻밤 사이에 계속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더, 앞으로 뭐 수년 내에 뭐 집에 뭐 인공지능 AI 피지컬 AI가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해준다든가 빨래를 개어준다든가 이런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구독 경제죠. 요즘에 그 그냥 가입만 하는 게 아니라 매달 뭐 얼마씩을 뭐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 뭐 600불 정도 한 달에 이렇게 주고 매달 600불 정도 주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최근 어제 발표된 뉴스에 보면은 그 음, 테슬라가 구독형으로 BSD죠.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차를 구독형으로 바꾼답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씩 그 음, 지급을 하고 이렇게 어, 최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기술 발전 방향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회적 영향을 보면은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일자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뭐 법률가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이런 뭐 직종에서는 아직 일자리가 이제 대체가 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전문 이제 뭐 선으로 하는 뭐 미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AI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되고 사회적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지속적으로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이 정도에서 지금 마치려고 합니다. 그, 그 설문조사가 있답니다. 설문조사를 쭉 보시고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음, 자, 제가 이제 참고 자료는 이제 이런 내용들 국정원이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를 참고를 했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강의 만족도 조사 참여 부탁합니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클릭하시고 만족도 조사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 지금까지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